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었었죠. 인천 청라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일파만파 충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화재로 인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중요성, 논란도 커지고 있고요. 정부까지 지금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전기차 기피 현상, 일명 전기차 포비아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요, 오늘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의 관계 부처가 모두 모여서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아주 적확한 대책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요. 경제 인사이트,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아둬야 될 점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었죠. 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얼만큼 회수가 됐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죠. 이 금투세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핫 이슈, 전기차 화재 사고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네, 최근 지하 주차장에 가만히 주차를 해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화재 사고, 정말 세간의 아주 핫 이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 대책,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 배터리 2차 전지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은 전기차 화재가 몇 건들 있었었는데 이번 화재가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거의 차량 사고만 140대가 넘고요. 가구, 피해 가구가 480여 가구가 지금 여기에 전기, 물이 다 물 공급이 끊기면서 이제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자, 이 화재 사고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적확하게 진실 혹은 거짓 이런 것들 팩트 체크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기차 화재 현황, 전기차 화재의 추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최근에 자주 일어난 겁니까? 전기차 화재가요?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지만 네. 작년에 한 70건 이상 나왔고요. 그게 2020년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0건 정도 수준에서 네. 급증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차 판매가 지금 누적으로 한 60만 대 가까이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화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전기차만 유독 불이 나냐 네. 그런 이슈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피해 당하신 분들은 너무 지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좀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고 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또 제조사들 이런 것들의 현황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표를 보시면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정말 급증했잖아요. 네. 근데 저 시기가 또
전기차 보급 대수가 또 빠르게 늘어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 보급 대수가 워낙 그동안 빠르게 늘어났었고요. 올해부터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 네. 많이 주춤한데 이제 저 당시에는 주로 이제 얼리 어답터라는 초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네. 빠르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의해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당연히 따라서 화재가 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이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 혹은 거짓인데 내연차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가 있다. 화재가 전기차가 더 발생한다. 내연차는 오히려 안전하다. 뭐가 사실입니까? 내연차와 전기차의 화재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사실은 전기차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연구한 것들이었고요. 네. 결론은 내연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난다? 네. X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비율상으로 봤을 때 거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비율이 이제 내연기관차가 뭐 화재가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게 전기차만 불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생각은 예. 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볼까요? 내연차와 전기차 지금 건수로만 보면 이제 실은 더 많죠. 저게 이제 보급 대수와 비교를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퍼센테이지로 봐야 됩니다. 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한 2배 정도 높을 겁니다. 예. 내연기관차의 불나는 비율 자체가요. 예. 네, 그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내연기관차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가 오히려 줄은 걸로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되죠? 2017년에는 2.2건인데 지금 네. 2013년에 1.9건. 아마 이제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비율이 네. 줄어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방청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고 이게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포비아잖아요.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면 내연차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훨씬 더 강도가 센 이건 뒷부분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한번 화재가 났을 때 그 진압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워낙 파급 효과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주차를 해뒀는데 불이 났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역시 배터리의 문제겠죠. 빈도로 보면 사실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많이 납니다. 예. 정면으로 추돌을 했다거나 예. 뭐 이게 추돌을 했는데 차가 전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배터리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 중에 제일 많이 나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청라 같은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 충전도 하지 않고 네. 한 3일 정도 보통 차를 뒀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 쪽에. 네. 또는 그동안에 이제 누적되어 왔던 어떤 충격이 배터리에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게 흔한 일인가요? 흔하지 않은 일이죠. 충전하지 또 않고 있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가 불이 난다는 것은 예.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병호 이사께서 지금 이 전기차 이 배터리의 좀 전문가시니까요. 여기 지금 그림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크게 보면 이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도대체 좀 어디서 문제가 났는지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그 로켓 배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네네.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네. 쉽게 얘기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중간에 이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보호하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양극, 음극을 갖다가 하는 또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이 있겠죠. 양극재, 음극재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분리막이 있고 이 양극재, 음극재를 또 한꺼번에 담아내는 전해액이라는 뭐 소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분리막이라는 걸 중간에 차단을 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나중에 그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분리막이 어느 정도 좀 손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섞였다.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그걸 이제 쇼트라고 하잖아요. 예. 팍팍 스파크 커티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 열들이 예. 확산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많은 전기차의 화재 사고는 충돌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불이 나는 경우, 이제 배터리가 역시 이제 충격에는 취약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뭐 침수, 배터리 결함. 이번에는 아마 배터리 결함 저기 두 번째 요인의 해석이 되겠죠. 딱 그 확정할 수는 없으나 예.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차가 네네. 뭐 그렇게밖에 현재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서 이제 그림도 잠깐 봤지만 보통 배터리 하지만 이게 셀이 있고요. 네. 셀들을 뭉친 것이 모듈. 모듈 하나가 팩.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가 팩 한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차에? 아니 팩이 이제 굉장히 많이 꽂히게 되고요. 네네. 셀 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안에 보통 수백 개의 셀들이 셀이 이렇게 있죠. 포진이 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만 에러가 나더라도 이게 이제 용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하나에서 일어난 불이 확산이 되는 아, 저 셀 하나가 그런 예, 구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취약하긴 합니다. 네. 화재에 취약하긴 하고 충격에 취약하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팩이 하나가 있으면 네. 그게 셀들 뭉쳐서 모듈이니까 그 셀 하나가 앞서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전해의 응급계기니까 네, 네. 그 수많은 셀 중에서 한 셀이 만약에 분리막이 깨지거나 뭐 그렇죠. 전해액이 섞여버리면은 거기서 스파크가 났을 수가 네, 있다. 네. 아직까지 이번 화재가 누구 탓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그 회사가 자꾸 언급이 되더라고요. 과거 이력도. 네,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배터리 이력제 네. 정부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EU도 지금 도입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3원계 배터리다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이제 CATL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밝혀진 게 이제 파라시스 얘기입니다. 중국에. 예. 네. 그래서 뭐 파라시스가 뭐 나쁜 회사냐 좋은 회사냐 뭐 이런 걸 떠나서 파라시스도 어쨌든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네. 배터리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경험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CATL이나 우리 한국의 그 업체들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낮죠. 네. 낮다 보니까 좀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게 벤츠 잘못인지 중국의 배터리 잘못인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그럴 그렇습니다. 문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빈도수는 내연차보다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 한번 화재가 났을 때 그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게 좀 힘듭니까? 한번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이요.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는 화재가 온도가 한 10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제 없던 장비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안에서 이제 열폭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 자체 안에 원재료들 자체가 굉장히 물과 열에 취약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터리를 패키징 할 때 예. 완전히 밀봉을 하거든요. 하잖아요. 예. 예, 절대 물이 못 들어가도록 밀봉을 예.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되면 리튬은 물하고 서로 이제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예. 예, 가스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불을 갖다가 더 키우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어떤 물이라든지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는 예. 그런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화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폭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서 우리가 그 셀, 모듈 이거 봤잖아요. 팩. 네. 옆에 셀로 계속 불타올라 버리면 그게 그렇습니다. 열폭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700개, 뭐 1000개 정도의 셀들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계속 옆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꺼진 듯 하다가도 갑자기 또 불이 확 일어나고 갑자기 예. 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의 전형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열폭주 현상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그림도 잠깐 봤지만 그럼 어떻게 끕니까? 그래서 뭐 수조에다가 담근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물로 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그 완전히 그 산소를 차단하는 포를 갖다가 위로 덮어서 아, 포를요? 산소를 예. 차단하고 예. 또 밑바닥에 이제 그 큰 수조를 가지고 예. 차를 아예 담궈서
계속 열이 식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전기차 화재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완진하는 데 있어서. 예. 지금도 밑에 물을 계속 뿌리는 이유가 저 네.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습니다. 뿌리는데 저게 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그렇게 저래가- 크질 않고요. 예. 저걸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스프링클러가 위에만 있잖아요. 네. 위에만 있어서 안 되고 밑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예. 예, 보통 배터리가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에서 해봤자 밀봉된 상태라서 잘 물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조에 담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조차가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면 아예 유럽도 저 전기차 충전을 지하 주차장에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완속으로 충전해야 된다. 또 전량 100% 충전하지 말고 80%, 90%를 충전하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대책은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이 다 지금 효과는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솔루션들이 다들 조금씩 있는 얘기들인데요.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마 그 ESS 화재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아리스 아니 네. 이번에 났던 거 말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큰 화재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뭐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ESS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네. 거의 뭐 점유율이 90%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화재 사고가 계속 연달아 나면서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대부분 다 헤게모니를 넘겨줬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화재가 왜 났느냐 원인을 분석했을 때 제일 큰 원인이 100% 충방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 충방전을 하게 되면 안에 여러 가지 덴드라이트라는 이런 그 좀 글쎄 이물질이라고 하면 뭉치는 조직들이 생깁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자체의 화학적인 내성들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불이 너무 많이 나서 정부가 ESS 사업자들한테 80% 이상 충전을 하지 하지 마라. 못하게끔 예.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네네. 그 뒤로 이제 화재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전의 어떤 이 탑라인을 갖다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예 지금 화면 속에 저희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지하 주차 충전을 네. 이젠 좀 없애고 지상으로 올리는 거는 어떤 거야? 유럽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지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거 맞아요? 그 맞죠, 네. 당연히.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들 때문에 아파트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그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지상에만 주차장을 둔다면 전기차 주차장을, 전기차 충전소를, 충전소를 예. 두고 한다면은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대수들이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럼 전기차 확산이 늦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지하 주차장의 하되 안전 설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보강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고 지하 주차에 충전하는 차량은 한 90% 이하. 그렇죠. 80%대. 무조건 90%를 못 넘게 될 수 있으면 80%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전기차를 탈 때 네. 보통 우리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타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정도 하면 하루에 한 4-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주말에 풀 충전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원래 하는 게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나 그 나중에 잔존 가치를 계산했을 때도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화재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무조건 좀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 주차 구역에서는 조금 이격거리를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과.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정부안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지하 주차장을 다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네. 안 되니까. 아마 근데 지하 주차에서 충전하는 것에 그 충전율 정도에 대한 네. 규정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사고 후에 현대차, 기아차 이제 관련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어디 거 쓰느냐 문의가 폭주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일명 배터리 이력제, 배터리 여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렇게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진실 혹은 거짓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배터리 여권제도 이게 뭡니까? 배터리 패스포트라고 하죠. 네. 배터리 이력제도, 여권제도는 유럽은 이미 실시하기로 2026년부터 아마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것이고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누가 만들고 안에 그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은 또 누가 공급을 했고 리튬은 어디에서 왔고 나중에 이 온 리사이클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조기에 이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EU는 지금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미국도 아마 동일한 그 계획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EU도 보니까 지금 2026년부터 하게 된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배터리 그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저거에 라벨링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너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저게 다 네. 또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이게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꼭 좀 저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앞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전기차를 샀을 때, 나 이 차에는 어느 배터리가 들어가지? 그거 원래 이렇게 공개를 안 합니까? 이게 좀 몰랐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안 타서. 근데 미국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하는 그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저도 뭐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예. 일일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를 이제 이 서치를 통해서 네, 이 차에는 이거. 그렇게 찾아내거든요. 예. 뭐 웬만큼 알려지긴 하지만 예. 이렇게 뭐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좀 아마 궁금증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그렇죠.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또 하나가 우리 또 한병호 이사께서 2차 전지에 뭐 아주 전문가신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건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률이 떨어질 거다.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캐집 나오면서 덜 네. 팔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속도가 더 늦어질까요? 전기차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자체의 전기차 판매가 이 화재 이전부터도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글로벌 마케팅 차원에서도 보면 항상 소비자들이 좀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해서 올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뭐 60% 이상인 나라에서 이런 이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좀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하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뒤로 늦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빨리 대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잇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또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이것만 나오면 실은 화재 예방과 화재 위험은 크게 줄어드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 액이라는 것이 액, 이제 예. 양극재, 음극재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누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하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안에 그야말로 있는 소재들이 대부분 고체입니다. 예.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은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겠죠. 물론 화재가 안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화재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고 네. 하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완전히 상용화돼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스케줄로는 보통 한 2027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더 남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라든지와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또 몇 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없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아.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현재의 3원계나 LFP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네네. 아. 이게 갑자기 또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예. 그동안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상각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을 좀 하긴 할 건데 이번 건 때문에 글쎄요. 이런 여파가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 뭐 리튬 배터리 화재들이 일어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아마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좀 빨리 그렇죠. 좀 하나의 장착시키려는 계기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도요,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제 다음 달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이 지금 주민들끼리 우리 국민들끼리 뭐 전기차냐 내연차냐 막 이제 갈등도 되고 있거든요. 네. 참 이번에 나오게 될 대책들 여러 가지들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그 갈등은 저도 뭐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기차 충전 이 케이블이 꽂힌 차들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풀 충전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그대로 꽂힌 상태가 오래 가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분명히 그 지침을 내려야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네. 귀책 사유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내려서 네. 좀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풀 충전하는 것이 풀 충전하고 또 완전히 거의 0%까지 배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명을 빨리 닳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연기관차 타면서 사실은 얼마나 조심합니까? 차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전기차도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서 반드시 이런 완전히 충전, 완전히 방전하는 그 어떤 네. 행태를 좀 바꿀 규정으로. 수 있는, 규정으로 네.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에는 반드시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설비에는 거기에만 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풀 충전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고 위에서 나오는 스프링쿨러, 아래에서 나오는 스프링쿨러. 그게 필요하고 이격거리를 또 일부 두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죠. 앞서 얘기했던 배터리 여권제도 제조사 공개도 좀 이번에 포함이 돼야 그거는 되겠죠. 뭐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리사이클 산업이 성장하려면 배터리 이력 제도가 확실하게 확고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꼭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다음 달 나오면 대책이 나오면 또 한번 정리를 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기차 화재 예방 수칙들이 좀 있거든요. 완충 금지, 이거 좀 아주 명확한 것이고 또 하나가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에 만약에 충전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서 뭐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 좋죠. 물기 있는 흡연은요? 절대 금지죠. 뭐 흡연은 사실은 큰 관련은 없지만 이번에 규정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안에서 이제 이게 누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꼭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풀 충전 안 된다. 그거는 80% 정도. 소비자들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고 차에서 아예 그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안에서 충전의 이 한계를 갖다가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차량이 내연차신가요? 저는 그 차를 안 타고 다니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네. 자, 우리 국민들끼리의 이런 갈등만큼은 적어도 없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정부 대책에 아마 여러 가지 배터리 제조사 이력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 간의 갈등도 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죠.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밸류업과 함께 지금 또 하나의 끝없는 아주 집중적인 관심사가 금투세 아니겠습니까? 이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올 2월에 이게 나왔네요. 네. 저도 와 이게 벌써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흘러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할 텐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동안의 시간이 왔던 6개월간의 흐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일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높여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도입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해외 상장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단 말이에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이 20년 넘게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서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막연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을 평가해 보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네. 시장의 동의들이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분명히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렇게 박한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부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낮은 기업 평가를 개선해보자.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 여러 가지 증시와 관련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의 가치평가, 다시 말해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주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업이익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산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수익들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환원되고 있느냐, 그럼으로써 주가가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영업이익만 열심히 벌어들이면 된다라는 시대에서는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주가에 제대로 평가를 받고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그러한 평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이런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우리 기업들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 좀 많이 했나요? 우리 정부에 좀 발맞춰서 갔나요? 우리 네, 기업들이? 일단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 바로 네. 자사주 소각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를 이렇게 따져본다면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자사주 소각에 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이것을 소각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주가는 그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그동안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부터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 그래요? 평가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6월까지 상반기까지 이제 금융 계열사 그러니까 금융회사인 상장 기업과 네. 이제 비금융 회사인 상장 기업을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올해 특히나 이 비금융 상장 기업들 보통 이제 네. 산업군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산업군 쪽에서의 자사주 소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비금융 상장 회사의 자사주 소각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4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그래요? 자사주 소각이 발표되거나 또는 이미 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작년에 1조 5천억 원 살짝 넘었던 자사주 상장, 네. 자사주 소각. 그렇지만 비금융 회사의 자사주 소각이 올해는 4조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작년보다 무려 2.7배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금융 회사가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많이 늘리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비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네. 꾸준하게 자사주 소각을 해왔고요.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상장기업, 네. 산업군 여기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위원님, 저희가 6개월간 밸류업 프로그램이 6개월을 분석하려는 이 시점이었는데 미국발 경기 침체 이후에 블랙 먼데이가 와서 주가가 폭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6개월간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 증시를 제값봤는데 얼만큼 기여를 했나를 지금 평가하기도 좀 애매했는데 근데 이 점은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주가가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좀 모순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네네. K 증시가 좀 고쳐야 나갈 점 우리의 모순 진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는 예. 있겠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이 그 원인들을 요약을 해보면 예.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해외 특히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사실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가 네. 이제 이런 이제 큰 외부로부터의 이벤트가 들어오니까 사실 조금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요. 예. 굉장히 조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부분이기는 한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당 부분 조금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낮은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기업, 예를 들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동이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시총 1등은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시총 12기업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 10년 이내에 이제 시총 12기업으로 이제 새롭게 등극을 한 기업들이긴 하지만 네. 살펴보면 또 이런 기업들은 다 대기업 계열사들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미국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규모 기업이었다가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역동적인 기업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조금 수동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수급 환경이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 탄탄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조금 단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의 수급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자면 향후 굉장히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 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은 여전히 70에서 80%가 원리금 보장형, 다시 말해서 예적금 스타일의 그런 자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기서 사실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난다. 아니, 못 믿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혹시나 이렇게 손실을 볼까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때문에 네. 또는 넣어봤자 그렇게 잘 네. 안 오르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지금 조금 미미한 편이고요. 이런 네.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6개월 되는 시점에 참 때 맞춰서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발 블랙 먼데이 오고 경기 침체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추진하는 거다. 한국 증시의 제값받기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정부가 내건 것이 금투세 폐지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디스카운트에서의 한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제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국회로 공은 넘어갔는데 이 야당 쪽입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당론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만 가면 금투세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 위원님, 먼저 금투세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이제 다 아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뭐야 정리를 좀 하고 이 폐지와 그 효과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 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15,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네. 5,000원의 자본 소득, 그러니까 네.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50% 수익률이죠. 50% 수익률.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렇게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네. 그 토탈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네.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0% 또는 25%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네.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개인 투자자 중에 대주주 요건을 만족시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없죠. 거의 거의. 대부분은 대주주 예.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00% 면세로 모든 수익을 개인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현재의 시스템인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금투세제로 바뀌게 되면 5천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로 지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지만 네.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면 25%까지도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금투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병력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질 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해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완벽한 선진 증시는 이런 금투세들이 좀 있는데 그 밑단에 있는 나라들, 특히 대만은 오히려 도입했다가 폐지를 했고요. 홍콩, 싱가포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가 없다. 아마 이게 이제 국가별 선진 증시냐 이머징 증시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 증시를 추구하지만 지금 내용 면에서는 또 왜곡과 모순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선진 증시를 간 다음에 추진하자 이제 이런 목소리도 하나 있거든요. 해외 사례 일단 볼까요? 네. MSCI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신흥 시장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특징은 대체로 선진국 증시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들은 대체로 금융투자소득세제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권 국가 말씀하셨던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고 거래세로. 증권 거래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가별로 그 이제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 증시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가고 싶어 하죠. MSCI에서도 신흥국 지수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제로 갈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길게 네. 놓고 보면.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제라면 굳이 서둘러서 또는 조금 무리하게 네. 그렇게 이제 강행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일단 폐지로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당정 간의 그런 이제 정치권. 네. 정치권과의 그런 방향성은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 부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앞에 사례에서 봤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선진 증시는 당연히 이제 양도 차익, 금투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직 선진 증시로 가기엔 많은 모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진 증시를 먼저 가고 이제 그 후에 금투세로 가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폐지, 최소한 유예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폐지고요. 끝으로 짧게 황세훈 의원님 만에 하나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는지 유예되는지 모든 공은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 민주당한테 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전격 결정을 해서 이번에 폐지 혹은 유예를 가게 된다면 좀 나름 긍정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을까요? K 증시에? 일단 뭐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지와 사실 유예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또 한 번 유예가 되면 두 번 연속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폐지와 굉장히 유사한 그렇죠. 효과가 날 수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 유예가 되면 세 번째 또 유예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너무 늦게 결정이 나면 그것도 불확실성이잖아요. 아마 8월, 9월 중에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입장을 할지도 한번 나오면서 저희가 나오게 될 경우에 그 금투세 관련한 문제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한 주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자, 남은 한 주일 잘 보내시도록 하고요. 남은 월요일도 좀 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